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1월 27일 모닝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증시 동향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자분석팀 신정빈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연준의 FOMC 발표를 앞두고 경기 심리 압박을 받으며 0.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수급 변동성 확대가 반등을 제안했습니다. 업종별로 의류 정밀, 증권, 운수창고, 보험 등 강세를 보였고 서비스업, 전기전자, 비금속 곡물 등 약세 마감했습니다. 중국 본토 증시는 경기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저가 반발 매수가 선행하면서 반등 마감했습니다. 중국 재정부가 올해 감세 확대 방침을 밝힌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업종별로 발전 설비, 석유, 시멘트, 자동차 강세를 보였고 의료기기, 미디어, 바이오, 석탄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홍콩 증시는 전력과 친환경 섹터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연준의 3월 금리 인상 예고 발표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후 대차 대조표 축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공표하며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연준의 이런 매파적인 움직임에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1.87%까지 치솟으며 IT 금융 업종을 제외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은 러시아에게 기술 및 에너지 수출 통제 등 경제적 제재와 푸틴의 미국 자산 동결 등 개인적 제재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업종별로 부동산, 산업재, 소재 등 약세 마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벽에 나온 저희 FOMC 코멘트 발표가 중요할 것 같아서요. 정규현 위원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규현입니다. 오늘 새벽에 1월 FOMC가 발표가 돼가지고요. 관련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FOMC에서는 연준이 정책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고요. 또 3월 초에 테이퍼링을 종료하는 기존의 방안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이제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좀 적절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일단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을 시사를 했고요. 성명서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코로나19 위기가 발발한 이후에 2020년부터 연준은 FOMC 성명서 서두에 항상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정책 도구를 사용을 해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의 목표를 촉진할 것이다라는 문구를 써왔었는데요. 이번에 1월 성명서에서는 이 문구가 사라지면서 그 정책 전환의 첫 단계에 좀 돌입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몇 달간의 고용시장이 좀 견고하고 팬데믹과 경제 재개방으로 인해서 수급 불균형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계속 기여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번에는 통화정책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2%를 훌쩍 웃돌고 있고 또 고용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조만간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를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또 이번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통화정책 관련된 부분 더해서 양적 긴축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이 함께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은 우선 대차 대조표 축소가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에 단행될 것이라는데 합의를 좀 이뤘고요. 또 자산 축소 같은 경우에는 재투자 금액을 조정하는 다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제 양적 긴축을 통해서 궁극적인 적정 자산 수준이 얼마인가에 대한 논의는 추가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일단 국채 위주의 자산을 보유하고자 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일단 미국 경제가 고용시장이 훨씬 견고하고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지난 2015년의 금리 인상 시기랑은 좀 다른 환경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기 확장 국면을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고용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정책적인 얘기를 하면서 긴축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황이 연준의 예상 경로랑 좀 다르게 되면은 통화 정책을 조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겸손하고 민첩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정책의 변화는 없었지만 연준이 이제 3월에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를 하고 또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에서도 계속해서 좀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시장은 이번에 회의를 다소 좀 매파적으로 평가한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시장을 보면은 올해 연말까지 연준이 금리를 3.9회 가량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 회의 직후에 4.5회 정도로 좀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일단 3월에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3월부터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폭은 이제 25bp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단 경기 여건이 받쳐준다면 금리 인상 사이클은 3월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올해 중순경에는 대차대조표 축소가 진행이 될 텐데 이 대차대조표 축소가 진행되기 시작한다면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시장 눈높이는 지금보다는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이제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대차대조표 축소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가 될 텐데 일단 자산 규모가 8.9조 달러에 육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규모고요. 또 이제 만기 듀레이션을 보더라도 듀레이션이 짧기 때문에 사실 지난 QT 때보다는 좀 더 빠르게 자산 축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빠르면 6월 FOMC 정도에서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반기부터 하는 방안이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그 반도체랑 미래산업팀 콜라보 자료가 또 나왔네요. 저번에 그 ESG 관련된 이후에 중고 장비와 리퍼 장비 관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원준 연구원이 발표할 거고요. 무역 분쟁 환경 속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미래산업팀 최원준 연구원입니다. 오늘자로 미래산업팀이란 반도체 섹터의 그 반도체 장비 리퍼비시 업체에 대한 콜라보 자료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료 내용 중에서 그 러셀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짧게 그 설명을 드리고자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이 업체는 그 반도체 장비의 증착 공정 장비 리퍼비시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고요. SK 하이닉스를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고객사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업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여기 자회사로 삼고 있는 러셀 로보틱스가 올해 하반기에 IPO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러셀의 기업 가치도 한 번 더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러셀 로보틱스는 무인화 로봇 중에서 무인 이손 장비인 AGV를 제조하는 로봇 업체고요. 저희 팀이 판단하는 이 국내 로봇 업체의 주가의 할인 요인들은 제품의 핵심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수입해서 발생하는 저마진 구조, 그리고 실제 성능 로봇이 부재한 것에서 나오는 적자 구조가 되게 할인 요인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셀 로보틱스는 첫 번째로는 자체 개발한 무인화 로봇 소프트웨어를 보유를 하고 있고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CJ그룹의 지분 투자를 받은 상황이면서 SK 하이닉스, 현대차, CJ 주 고객사향 누적으로 300대 이상의 납품 실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만 올해 수주 잔고는 연초 기준으로 150억 원 수준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해외 고객사향으로 신규 수주가 추가적으로 지속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당 20% 이상의 GPM을 지속 유지해야 할 전망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에서 22년 실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20년도에 53억 원, 22년도에 101억 원으로 90% 이상의 YY 성장, 그리고 올해는 204억 원으로 한 번 더 2배 레벨업이 되는 구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 2020년도에 인수가 되었고 인수 이후에 벤더 티어 성장에 따라서 경영 정상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목이 필요한 이유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이번에 나온 자료 같은 경우에 산업 자료는 뒤에 저희가 기업 내용들이 많아서 생략을 했고요. 산업 내용은 관련된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에셋 전략 들어볼 거고요. 레버리지론 살아남다에 대해서 김누리 위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크레딧 담당하고 있는 김누리입니다. 오늘은 레버리지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연준의 빨라지는 금리 인상 움직임에 레버리지론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론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21일 레버리지 인덱스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연말 연초에 좀 발행이 줄어든 반면 수요는 지속되면서 유통시장에서 레버리지론 가격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레버리지론은 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하위 등급 중심으로 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올해도 채권 자산군 내에서 연초 이후로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1년 레버리지론 발행량은 약 6,150억 달러로 그전 최대치였던 2017년 발행량을 좀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M&A나 기업 차입 매수 등을 중심으로 5천억 달러 이상 발행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론 수요도 CLO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CLO 발행량이 1,800억 달러를 상회를 하면서 수요를 뒷받침해 주었고 지금 레버리지론 펀드와 ETF로도 자금 흐름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2016년, 17년의 금리 인상기를 봤을 때도 레버리지론 펀드 플로우로 좀 초기에 많은 자금 유입이 되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변동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론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론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올해도 양호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차질이나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이익 상승률은 좀 전년 대비 둔화될 수는 있지만 현재 기업들의 유동성이 견조한 상황이고 부도율 전망치도 연말까지 1% 아래 머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버리지론 가격은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좀 가격 메리트는 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호한 수급 환경과 기업 펀더멘털을 감안을 했을 때 좀 고금리 매력과 또 하이힐드 대비 낮은 변동성이 부각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레버리지론 벤치마크가 되는 리보 금리 산출이 202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달러로 표기되는 리보는 2023년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중단될 예정이고 또 이 산출 중단을 앞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에서는 대체금리로 선정한 소퍼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초부터 90% 이상의 론이 소퍼를 기반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입 발표 초반에는 금리 안정성이나 기간물 금리 부재 등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나 지금 많은 보완 과정을 통해서 개선을 했고요. 또 현재 시장에서 이 소퍼와 리보 간 금리 조정을 통해 대출이나 파생상품 발행 등이 진행되고 있어서 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도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글로벌 리서치 자료 들어보겠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자료 들으면서요. 저희 그 기업 분석 관련된 테크윙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담당하는 김경민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인데요.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좋았습니다. 이제 이유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저번 분기 때 약간 톤다운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 분기 때는 뭐라고 했냐면 고객사들이 좀 셀렉티브하게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간본다, 좀 잰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엄청 쇼티지였는데 쇼티지가 풀리는 건가 하는 느낌을 줬는데요. 이번에는 여전히 셀렉티브하긴 하지만 그러나 전방산업 곳곳에서 브로드베이스드 수요가 매우 좋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차량용하고 산업용 반도체 비중이 높은데요. 제가 또 이제 자동차 업종 섹터에 너무 죄송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좀 이어지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실적이 잘 나왔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몇 개월 전에 고객사들이 좀 간보는 분위기였다가 다시 또 마구마구 사가는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주가는 좋았고요. 그 테크윙은 이제 연간 실적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작년 3분기부터는 좀 실적이 부진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베트남하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쪽에 코로나 때문에 장비 출하가 지연됐었는데 일단 지금 회사에서는 1분기에 톤을 확 올리긴 좀 그렇지만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1분기는 비수기라서 매출액이 잘 나오기 힘들거든요. 역대 최고 1분기 매출이 500억 초반이었는데 이번 1분기는 600억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론 쪽, 그다음에 중국의 비메모리 고객사들이 장비를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엔 좀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는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중고장비, 리퍼장비 하면서 러셀 발표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서플러스 글로벌도 같이 썼거든요. 차이는 뭐냐면 러셀은 SK 하이닉스 비중이 높으면서 해외 고객사 늘어나는 거고 서플러스는 원래부터 해외 고객사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 고객사 비중이 거의 45%거든요.
있거든요. 최근에 반도체 신규 장비 공급 부족 때문에 이런 중고 장비나 아니면 개조 장비 수요가 좋아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플러스가 이제 올해 영업이익 200억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싸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썼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서플러스 글로벌 굉장히 싸네요. 네. 그 다음으로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LG노태 듣도록 하고요. 상향 리포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누코입니다. LG노텍이랑 삼성전기 실적 발표 있어서 간단하게 요약드리겠습니다. LG노텍 영업이익이 4,298억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 소폭 하회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회성 비용, 성과금이나 전장 부품 쪽에서 일회성 비용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숫자 자체는 충분히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좋았던 만큼 영업이익도 좋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상향했습니다. 지금 전 추정치 대비 16%씩 지금 상향 조정했고요. 상향 조정한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이제 카메라 모듈 쪽 상향을 한 건데요. 상반기는 물량, 하반기는 가격 추정치를 상향했습니다. 지금 13 시리즈 자체가 워낙에 판매량이 계속 좋고 그리고 다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화소수가 상향하는 것들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 아울러 1조 원 투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광화솔루션 쪽에 한 8천억에서 9천억 사이 정도의 투자가 있었었거든요. 올해 그를 또 뛰어넘는 투자가 진행됩니다. 지금 광화솔루션은 3년 연속, 4년 연속 캐펙스 최대치를 지금 갈아엎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객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스펙 상향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형 성장 가시성 확보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실적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도 같이 상향했습니다. 지금 48만 원 제시 드리고 있고요. LG이노텍은 광화솔루션 쪽 실적 상향 여력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는 향후 2, 3년간 화소수 상향이랑 폴리드줌 탑재에 따라서 ASP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판 소재 쪽 수익성 올라온 것 그리고 전장 부품 쪽 흑자 전환 같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인도 있기 때문에 대형주 탑픽 유지하는 데 무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영업이익 3,162억 원 나와서 컨센 하회했는데 이 부분 역시 삼성그룹의 특별 상여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펀더멘털리는 생각보다 양호한 흐름이 나왔고요. 이번에 가장 사실 걱정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MLCC 쪽 재고 조정 폭이 생각보다 셌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1분기 때 물량이 강하게 내려갔던 만큼 또 급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원래 한 1.7조 초반 봤었는데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MLCC 쪽이 생각보다 물량이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판 쪽 영업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기판 쪽 영업이익률이 20%를 초과 달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MLCC랑 패키지 기판 쪽이 합산 기준으로 전사 매출액의 70% 그리고 영업이익은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20%를 둘 다 넘고 있거든요. 밸류에이션 충분히 정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MLCC가 15% 정도 영업이익이었고 기판은 사실 10%도 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삼성전기의 지금 그 펀더멘탈은 과거 어느 시절과 비교해봐도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22년 기준 PER 11.07배인데 최근 5년간 PER 밴드 하단이 10배입니다. 그래서 하단 근접해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현대모비스하고 기아 자동차 기업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현대모비스랑 기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회사 실적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기아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1.18조 원을 냈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게 1.3조였으니까 한 10% 정도 미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도 5,286억을 기록을 하면서
좀 미달을 했습니다. 다만 현대모비스는 저희가 4천억대까지 열어놨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우려보다는 좀 나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그 완성차들과 부품 회사들의 실적이 기대보다 부진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발생을 하면서 모든 지역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아가 이제 특히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생산이 부족하고 재고가 다 소진되면서 판매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믹스 개선이라든가 인센티브 하락 그리고 환율 상승과 같은 가격 지표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물량이 없어서 못 판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주요 원재료가 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일회성으로 환율이 올라가면서 판매 보증 충당금과 같은 일시적인 그 비현금성 비용도 증가한 것이 실적이 좀 다소 하향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이했던 거는 기아가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상당히 세게 줬습니다. 도매 판매 목표는 13%를 줬는데 이거는 연초에 발표했던 숫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놀라지는 않았는데 영업이익 가이던스로 6.5조 원, 27% 증가를 가이던스를 줬고요. 영업이익률이 7.8%를 제시를 했습니다. 물량과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익스큐즈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ASP 상승이 7%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믹스 효과를 상당히 좋게 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이던스가 세냐 안 세냐 이걸 떠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모든 가이던스의 핵심은 결국은 반도체가 수급이 언제 완화가 될 것이냐 그리고 회사 측에서 기대하는 2Q부터 서서히 완화, 3Q 이후에 어느 정도 생산이 정상화 단계로 간다라는 가정을 깔고서 본다라면은 이 실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다소 조금 더 회사 측보다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6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 실적이 다 부진했던 그 근간이 결국은 생산이 부족하고 재고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생산이 정상화될 경우 현재 높은 가격대에서 판매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폭의 이익 증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반기 쪽 위주로 실적이 상당히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충분히 주가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기준으로 PER 6배 미만으로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낮고요. 기대 배당 수익률도 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오와 목표 주가 11만 원 유지하면서 업종 탑픽을 유지를 합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 스탠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효성화 기업에 대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위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재성입니다. 효성화학이랑 효성 TNC 두 개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효성화학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68억 기록을 했고요. 원가가 워낙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정기 보수를 좀 진행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본사에서 발생했고, 그리고 베트남 쪽에서도 공장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 보수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손실도 조금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가 너무 부진한 실적이 지속됐던 구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종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같은 경우도 베트남 쪽이 보수를 할 것 같은데요. 이거 하고 나면 완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숫자가 제대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4분기 때는 NF3까지도 40% 증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 가치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큰 그림에서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컨센을 10% 하회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스판덱스의 영업이익률은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영업이익을 매우 보수적으로 33% 감익을 QOQ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우 보수적으로 추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너무 쌉니다. ROE가 2022년도에 36%를 예상을 하는데 PBR이 1배가 안 됩니다. PER은 3배밖에 안 되고요. 19년도에 순차익금 구조였는데 올해는 순현금으로 돌아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재무적 리스크도 완전 해소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접근할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마 춘절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나면 전방 업체들의 가동률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스판덱스 시황도 반등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춘절과 베이징 올림픽 이후의 시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반등이 나오게 되면 가파르게 주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그 다음으로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SGC 에너지, 그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해서 유재선 의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 분석팀 유재선입니다. 일단 효성중공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부합을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공업 부문에서 과거부터 좀 이연된 매출이 예정대로 좀 인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부문에서도 이제 수주 늘어난 부분 그리고 기존의 시공분들이 많이 인식이 됐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중공업 쪽에서 많이 회복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익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수주 잔고가 계속 개선되는 흐름에 있기 때문에 외형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이 예상이 됩니다. 좀 긍정적인 부분은 해외 시장 쪽에서 아무래도 수주가 좀 많이 나왔다는 거고요. 전반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서 이제 스택홈 이게 뭐 무효 전력 보상 장치 이런 것들 혹은 ESS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력 매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기업의 이익 구조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건설 쪽이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 중공업 쪽이 올라오면서 관련된 멀티플이 믹스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실적이 올해 얼만큼 개선되는지에 따라서 멀티플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PER, PBR 다 ROE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입니다. 효성그룹에서 아무래도 그린수소 투자 관련해 갖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액화수소 플랜트 합작법인을 세우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500메가와트 규모의 이제 풍력 터빈 제조 관련한 이제 합작법인 추가로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국내 인증을 받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주나 이런 것들에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전해 쪽 아무래도 이게 업스트림이 되겠죠. 수소 관련한 비즈니스에서 업스트림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엔드 컨텐츠 활용까지 이어지는 어떤 수직 계열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룹사에서는 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SGC 에너지 발표 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을 했고요. 뭐 매출 증가폭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폭은 사실 좀 이게 전년도에 분할 합병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좀 무시하셔도 뭐 좋을 숫자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실적, 매출하고 이익 다 모두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는 이제 S&P 그리고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이런 어떤 가격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S&P 지금 굉장히 좋고요. 뭐 REC도 최근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 굉장히 급반등을 했습니다. 2021년 10월 달에 3만 원대 초반이던 게 지금 5만 원대 중반까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회복을 했고요. 이것도 추가 우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도 지금 3만 원대 중반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지표들이 전년 대비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SGC 그린파워 10월 이후부터 이제 상호운전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발전량, S&P와 관련된 거 그리고 REC 생산량이 늘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유연탄 발전소를 바이오매스 전소로 전환하면서 REC가 늘고 배출권 절감이 생겨서 추가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P가 상승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Q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이익이 상당히 늘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EC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 요건 이제 구조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10월에 연도별로 이제 IPS 의무 이행 비율이 발표가 됐고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REC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물 가격이 지금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REC 계약
이 계약 물량이 좀 중심이 되는데 이쪽 계약 물량은 기준 가격이라고 해서 당해 연도에 모든 거래된 REC 평균 가격을 연동해서 보통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또 기준 가격을 산출하는 산식이 바뀌어서 이 현물 시장의 가격, 이 시장 가격이 되겠죠. 이게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고 좀 더 빠르게 올라간다면은 이 기준 가격이 또 후행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물 비중이 높진 않더라도 일단 현물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한 수혜가 당장 나타나겠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후행을 하면서 이 기준 가격이 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민간 발전사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간에서 특히나 SEC 에너지는 이런 어떤 리뉴어블 관련된 업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인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 1,400억으로 컨센서스 하회를 했고요. 사실 컨센서스를 하회했다고는 하는데 일부 대손 충당금 인식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제외를 하면은 뭐 충분히 괜찮았던 실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투자법인은 이런 데서 인입함 생산량 늘어났고 가격 상승하면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제품 가격 하락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괜찮게 나온 편이고요. 물론 이런 일회성이나 이런 충당금이 있긴 했지만 이걸 제외하면은 견조한 실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일본 채널 통합을 하면서 Q 성장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익이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미얀마 가스전 이쪽도 뭐 투자비가 계속 인식되는 부분 올해 4월부터 해갖고 이익 회수분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넥스 에너지 인수한 것들 EQ부터 연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강 쪽에서 Q 그로스 그리고 미얀마 가스전에서 단가 오르고 그리고 코스트 리커버리 비율 올라오면서 이익 올라오고 세넥스 에너지 인수에서 연결로 들어오는 걸 감안하면은 2022년에도 전년 대비 성장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좀 주목하는 구동 모터 코아도 연내 유럽 쪽에 생산설비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2030년 공급 능력 700만 대 중장기 점유율 20%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큼 잘 달성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준비된 자료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